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야마모토는 무려 24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서 2경기 연속 완투를 기록한 투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닙니다. 최소 7탈 3진, 1실점 이하, 그리고 피안타 0이라는 조건으로 2경기 연속 완투를 해낸 건 포스트 시즌 역사상 샌디 쿠펙스 이후 단 2번째입니다. 그야말로 고대의 괴물 쿠펙스를 소환한 순간이었죠. 2020년 월드시리즈 6차전으로 돌아가 보면 블레이크 스넬은 다저스 타선을 상대로 18명의 타자 중 무려 9명을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안타는 단 2개, 볼넷은 하나도 없었죠. 마지막으로 허용한 히트도 강한 타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감독 케빈 캐시는 스넬이 단 73구밖에 던지지 않았는데도 마운드에서 그를 교체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시즌 동안 스넬의 투구수별 피안타율을 보면 75구까지는 0.210이었지만 76구 이후엔 무려 0.320으로 급등했습니다. 마운드를 내려오던 스넬의 표정엔 믿기지 않는다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그 순간 타석에 있던 무키 베츠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선배. 그리고 그 한마디처럼 경기는 순식간에 다저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시리즈가 끝난 뒤 캐시 감독은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불과 30타석도 안 되는 샘플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었을지는 여전히 많은 야구 팬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그때 이를 다시 묻자 스넬은 결국 내 책임이었다. 내가 캐시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당시 템파베이와 캐시 감독의 결정은 메이저리그 전체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요즘 MLB는 강타자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발 투수들이 하위 타순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피칭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선발의 운용 시간이 점점 짧아진 거죠. 2001년 포스트 시즌에서 커트 실링이 무려 3경기 연속 완투를 했을 당시 정규 시즌 완투는 197회, 포스트 시즌 완투는 5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4년 만에 야마모토가 2경기 연속 완투를 기록한 시즌의 정규 시즌 완투는 고작 26회에 불과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완투도 야마모토의 2경기뿐이었죠. 요즘 투수들은 타선을 3번째로 상대하는 시점부터 타자들에게 더 쉽게 공략당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발 투수는 3번째 타순을 맞기 전에 교체됩니다. 실제로 투수들의 타순별 OPS를 보면 첫 번째 대결에서 0.707, 두 번째에서 0.727,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무려 0.750까지 치솟습니다. 이런 수치만 봐도 선발을 일찍 내리는 현상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야마모토는 이런 통계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투수입니다. 첫 번째 타순 상대 시 OPS는 전체 12, 두 번째 타순에선 무려 1위, 세 번째 타순에서도 2위를 기록하고 있죠. 야마모토보다 세 번째 타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낸 투수는 단 한 명, 게럿 크로세뿐입니다. 크로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스타일이지만 경기 초반에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타순별 OPS는 0.696, 0.641, 0.481이죠. 현 시점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는 스쿠볼의 경우엔 0.498, 0.547, 0.638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1, 2, 세 번째 타순 모두에서 OPS 0.600 이하를 기록한 투수는 오직 야마모토뿐입니다. 야마모토는 NLCS 2차전에서 9이닝 7탈 3진 무실점 완투, 이어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도 9이닝 6탈 3진 1실점 완투를 기록하며 현역 투수로서는 최초로 포스트 시즌에서 2경기 연속 완투를 달성했습니다. 현역 중 포스트 시즌 완투 경험이 있는 투수는 야마모토 2번, 그리고 2017년의 벌랜더 1번뿐입니다. 컷쇼와 셔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의 진짜 강점은 구속입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평균 구속 95.8마일을 기록했던 그는 올해 포스트 시즌에선 그보다 더 빠른 96.1마일을 던지고 있습니다. 압박감이 극한에 달한 무대에서조차
오히려 더 강해지는 괴물 같은 투수. 그게 바로 야마모토입니다. 야마모토의 두 경기 완투를 이닝별 구속으로 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 초반엔 조금씩 구속이 줄어들다가도 7이닝 이후에는 다시 154km, 약 96마일까지 올라가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결은 별표 보이지 않는 시퀀스 패턴 별표입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은 우타자와 좌타자에게 각각 두 가지 정도의 기본 패턴을 가지고 던집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다릅니다. 무려 6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던지며 그중 4가지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플러스 피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타자에게조차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죠. 로버츠 감독은 과거 2019년 류현진을 두고 특별한 존재감, 정형성 같은 포스, 이 없기에 오히려 치명적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류현진의 평균 구속이 약 91마일이었다면 지금의 야마모토는 96마일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파워형 버전이라 할 수 있죠.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야마모토는 첫 구부터 스플리터로 경기를 열었습니다. 초반 39구 중 20개가 스플리터였죠. 하지만 그 이후 48구 중 스플리터는 단 7개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초반에 단 한 번만 던졌던 커터가 중반 이후 49구 중 12개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이닝에서는 다시 스플리터로 타자들을 폭격했죠. 즉, 초반은 스플리터, 중반은 커터, 후반은 다시 스플리터로 이어지는 완벽한 흐름. 그리고 그 모든 리듬을 조율한 결정적인 구종이 바로 커브볼이었습니다. 야마모토의 피칭은 단순한 투구가 아니라 타자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교한 설계 작품이었던 겁니다. 2회 초, 무사일 3루 위기 상황. 타석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섰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죠. 첫 번째 공은 스플리터, 두 번째는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세 번째 스플리터는 집요하게 몸쪽으로 파고듭니다. 게레로는 세 번째 공을 중견수 방향으로 휘둘렀지만 이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공 모두 몸쪽 깊숙이 떨어지는 공을 간신히 파울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게레로를 상대로 야마모토가 던진 7번째 공은 커브볼. 게레로의 방망이는 허공을 가르며 헛스윙. 완벽한 탈삼진이었습니다. 이어진 다음 타자 커크에게는 스트라이크 존 상단에 꽂히는 스플리터로 헛스윙을 유도하며 1루로 내보냈고 1차전에서 스넬의 무실점을 깨뜨렸던 바쇼를 상대로는 볼넷 위기의 상황에서 낮게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걸치며 절묘하게 밀어내기를 피했습니다. 이후 결정구는 다시 커브볼. 완벽한 손목 스냅으로 떨어지는 커브의 바쇼는 속수무책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야마모토가 일본 시절 마지막 4년 동안 커브를 거의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는 다시 이 구종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커브 사용 비율이 전체 투구의 3.49%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91개의 커브를 던지며 완전히 새로운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일본 시절에는 버린 구종이었지만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들을 제압하는 결정구로 부활한 겁니다. 야마모토는 지난해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투구 각도를 46도에서 43도로 낮추며 스플리터의 횡이동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커브볼의 낙차뿐 아니라 가로 움직임까지 한층 정교해졌죠. 그의 커브볼은 손끝에서 떠난 순간부터 무려 별표 63인치, 약 160cm, 별표나 떨어지며 같은 유형의 투수보다 7인치 더 큰 낙폭을 자랑합니다. 이 수치는 현역 우완 투수 중 가장 큰 낙차입니다. 보통 낙차가 큰 커브는 횡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야마모토의 커브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마다 횡 이동량을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죠. 예를 들어 커크를 상대로 던졌던 장면을 보면 슬라이더 커브 순으로 구종을 섞어 던지며 세 번째 커브로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그 마지막 커브의 횡이동은 무려 16인치, 평소보다 4인치 더 휘어 들어왔습니다. 커터 역시 진화했습니다.
평균 2인치에 불과하던 횡이동이 올해는 5인치, 즉 3인치나 더 커졌습니다. 야마모토는 또 포심 페스티벌을 별표 스트라이크 존 경계선, 보더라인, 별표에 던지는 비율이 리그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포심 역시 큰 발전을 이뤘는데 구종가치, 런밸류가 작년 플러스 5에서 올해는 무려 플러스 17로 뛰어올랐습니다. 투구 각도, 구종 조합, 그리고 움직임의 정밀한 설계까지. 야마모토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물리학적 정밀함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완벽한 투수공학 그 자체입니다. 야마모토에게는 한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스핀량이 많지 않고 평균 신장 185cm, 6피트 1인치 수준의 메이저리그 투수들에 비해 키가 작아 포심이 평평하게 뜰 것이라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마모토의 완벽한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 조합이 오히려 그의 포심을 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의 그는 단순히 구속으로 승부하는 투수가 아니라 포심 하나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벽히 무너뜨리는 정밀한 전략가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도입될 별표 ABS 챌린지 시스템, 자동 스트라이크 판정 도전제, 별표에서도 야마모토는 가장 큰 수혜를 볼 투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만큼 그의 제구는 기계조차 헷갈릴 정도로 스트라이크 존 경계를 정확히 찌르죠. 실제로 서번트, 스태트캐스트 기준으로 야마모토는 존 안쪽에 들어간 포심이 29개나 스트라이크로 판정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수는 키치로 무려 44개였죠. 다저스가 야마모토에게 3억 2,500만 달러를 약속했을 때 그 계약은 구단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양키스는 10년 3억 달러로 더 높은 평균 연봉을 제시했고 필리스는 총액 기준으로 더 큰 금액을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계약 기간이 공개되지 않았던 자이언츠도 3억 달러를 제안했죠. 하지만 지금의 활약을 보면 포스팅 비용을 포함한 총액 3억 7,500만 달러조차 결코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한 편의 야구 소설을 쓰듯 야마모토는 자신만의 스토리로 일본의 다이스케 이후 새로운 전설의 메이저리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을 때 지바 롯데의 바비 발렌타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시속 95마일을 던지는 매덕스다. 2006년 당시 95마일은 정통 파워 피처의 상징이었기에 이 평가는 사실상 최고의 찬사였죠. 하지만 그때 비교 대상이었던 마츠자카는 제구가 불안정했고 WBC에서 입은 부상이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132경기 동안 완투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다이스케 2.0이라 불렸던 다르비슈 역시 포스트 시즌 4경기를 포함해 31차례 선발 등판 중 완투는 고작 2번이었죠. 반면 야마모토는 불과 56경기 만에 그 모든 걸 이뤄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말이죠. 결국 시속 95마일의 강속구를 던지면서도 매덕스처럼 완벽한 제구를 갖춘 차세대 투수. 그 이름은 아마도 야마모토일 것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